여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요. 빨리 오세요. 새벽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공항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사장님, 탑승 시작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2월 중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따님,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지금 매우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 근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대. 지금 위독하시대요. 빨리 병원 가야 해요.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먼저 가 있어. 나는 씻고 갈게.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걸려오는 전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지금 출발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 가야 한대. 출장요? 지금 새벽인데요? 응급건이래. 중국 쪽 바이어가 갑자기 미팅 잡았대. 아침 비행기 타야 해.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남편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건 놓치면 회사가 큰일 나. 너 먼저 가 있어. 나는 출장 다녀와서 바로 갈게. 여보, 그래도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전화할게.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남편이 받았습니다. 응, 나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승 수속을 시작합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공항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벌써 공항에 도착했다는 말인가. 집에서 공항까지는 최소한 시간은 걸리는데. 여보, 지금 어디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 들렸습니다. 응, 공항. 지금 막 도착했어.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탑승 수속 시작해요. 여권 주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경쾌한 음성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남편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직원. 통역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회사 직원. 통역?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직원이 맞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40분.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네,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면회는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처치 중이라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배경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어떻게 됐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공항인데. 네. 공항이요? 응. 우리 오늘 유럽 여행 가거든. 벌써 3개월 전에 예약해놨어. 비행기 곧 출발한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가 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내 친정아버지잖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해.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시 울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아까 말이 좀 그랬지? 미안해.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못 가.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아버지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야. 취소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 아버지 혼자 사셨잖아. 우리랑은 왕래도 별로 없었고 사실 우리가 가봤자 민망하기만 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해해줘야 해. 우린 지금 비행기 아니야. 곧 이륙한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해. 요즘 장례식장은 다 해주잖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임종인데. 에이, 괜찮아.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린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 그때 문상 가면 되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동네 모임 불참하는 것처럼. 민수한테도 말했어. 출장 잘 다녀오라고. 회사 일이 우선이지. 가족은 이해해줘야지. 민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통화했지. 아들이 효자야.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하더라고. 제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행 간다는 것,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 그런데도 출장을 택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탑승해야 돼. 승무원이 신호 보낸다. 끊을게. 아버지 잘 모셔드려. 힘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면회 가능하십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언제 또 위독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손을 뻗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네, 아버지. 저 왔어요.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너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위는 안 왔니?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출장이 갑자기 잡혔대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다 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랍에 통장. 아버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세요. 밀려나듯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 안 좋아요. 정말 심각해요. 출장 취소하고 와줄 수 없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지금 비행기 안. 내가 잘 좀 해줘. 나중에 전화할게.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시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형부님, 아버지 위독하세요. 혹시 형님 연락 가능하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이랑 부모님 유럽 가셨어요. 저도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 못 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2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분들은 안 오시나요?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의사 선생님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대요. 제발 와줘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금 비행기에서 막 내렸어. 바로 미팅 들어가야 돼. 이건 놓치면 회사가 정말 큰일 나. 내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집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3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인데 내일 바로 보내줄게. 이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마. 3천만 원. 단 하루 만에 결정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아버지 임종에는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댁에게 3천만 원보다 가벼운 존재였다는 걸. 아니, 어쩌면 돈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존재였다는 걸. 저녁 6시 의사 선생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3일장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빈소 사용료, 재단, 수혜, 입관. 기본 패키지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 여윳돈은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카드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응, 나야.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슬픔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장례 비용이 300만 원 필요해요. 제 통장에는 돈이 없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이 묶여 있어. 당장 어려운데. 그래도 지연아, 내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지금 미팅 중이야.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지 장례인데. 미안해. 나 끊어야 돼. 알아서 잘 처리해. 힘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 몇 년 전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재단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상주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집 저녁 식사 자리.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3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인데 내일 바로 보내줄게. 이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마. 형제끼리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 동생 챙길 줄 아네. 남편이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에이,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3천만 원은 다음 날 바로 송금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무 고민 없이 가족이니까. 하지만 지금 제 아버지 장례 비용 300만 원은 회사 자금이 묶여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과 300만 원. 그 차이가 100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차이가 무한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댁에게 3천만 원의 1%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돈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는 그저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첫 조문객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셨습니다. 지연이 맞지? 많이 컸네. 아버지가 많이 자랑하셨는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는 어디 있어?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지. 어쩔 수 없지 뭐. 조문객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옛 직장 동료분들이 오셨습니다. 동네 이웃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분들이 오셨습니다. 모두들 물으셨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어요? 사위는 안 보이네? 어머니는요? 형제는 없어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출장 중이에요. 곧 올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거짓말을 거듭했습니다. 아버지 체면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끊겼습니다. 혼자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익금 문자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동료분들, 이웃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게서 온 건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조익금 10만원 보냈다. 계좌 확인해봐. 이것도 아까운데 체면 때문에 보낸다. 장례 잘 치러.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아까운데 체면 때문에.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10만원. 시동생 사업 자금 3천만 원에 300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명단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버지를 아끼셨던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시댁 사람들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시누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21년, 결혼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생신마다 선물 드리고,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그렇게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장례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익금 명단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10만원. 시어머니가 보낸 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아깝다는 말과 함께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흐느꼈습니다. 빈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밤새도록 혼자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여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정을 모셨습니다. 운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주분 혼자이신가요? 다른 가족분은요? 네, 혼자입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마웠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정을 안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이 이 작은 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댁에게 돈보다 가벼운 존재였다는 걸, 가족보다 먼 존재였다는 걸, 그리고 저는 21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며 살아왔다는 걸. 장례식장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고생했어. 장례 잘 치렀어?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출장 다녀온 사람처럼. 응, 방금 끝났어요. 남편 뒤로 그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진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아, 소개할게. 회사 직원이야.
김유진 대리. 이번 출장 통역 때문에 같이 갔었어. 여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유진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탑승 시작해요. 그 목소리.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급한 서류 가져왔다고 해서 회사 들러야 해. 유진 대리가 차로 데려다 준대. 지금요? 응. 미안해. 중국 바이어한테 바로 보내야 하는 거래. 조금만 있다 집에 갈게. 여자가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너는 택시 타고 집에 가. 피곤할 텐데 푹 쉬어. 같이 가면 안 돼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반대 방향이잖아. 너 집까지 데려다 주면 시간이 너무 걸려. 이거 택시비. 남편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조심해서 들어가.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여자가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2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가 보였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자가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려는 순간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여자 바로 옆자리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여자가 남편 쪽을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쥔 2만 원이 구겨졌습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그게 제 결혼 21년의 값처럼 느껴졌습니다. 2만 원, 택시비,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내에게 건넨 돈, 그게 2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전화하고 모두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장례를 혼자 치르고 남편은 다른 여자차 조수석에 앉아가고 시댁은 유럽 여행 중이고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냈습니다. 18,000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준 2만 원 중 2,000원이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조문객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옛 직장 동료분들, 교회분들, 동네 이웃분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민수, 제 남편 이름, 없었습니다. 박순자, 시어머니 이름, 없었습니다. 강태식, 시아버지 이름, 없었습니다. 강민호, 시동생 이름, 없었습니다. 강은지, 신우이 이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21년 동안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명절마다 세배하고 생신마다 선물 드리고 아프시면 병문안 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제 아버지 장례에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의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조의금 입금 알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30만 원, 옛 동료분 20만 원, 교회분들 10만 원, 20만 원, 이웃분들 1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 10만 원. 이것도 아까운데 체면 때문에 보낸다. 그 문자와 함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조의금 10만 원, 지난주 시동생에게 보낸 돈 3천만 원, 300배 차이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작년 시댁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 시부모님, 남편, 저, 시동생 가족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진 속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10만 원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 작게 불러봤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이상한 집에 시집 왔어요. 흐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일이 길어져서 오늘은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 푹 쉬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고 이현수님 유언장 관련 안내. 법무법인 정도. 금일 오전 10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유언장.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고 이현수님 유언장 관련 안내. 법무법인 정도. 금일 오전 10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서둘러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어디가? 응.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아버지 관련해서 처리할 게 좀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나는 오늘 회사 가야 해. 밀린 일이 많아서. 응. 남편이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테헤란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지연 씨 맞으신가요? 중년의 변호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유언장입니다. 10년 전, 제가 38살 때였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두신 거라고요.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평생 구두수선만 하면서 딸 하나 변변히 못 키워서. 하지만 아버지도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단다.
부디 이게 내 힘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지연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눈물을 닦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번지 대한빌딩 지상 12층 건물 일체 건물 아버지가 건물을 남기셨다고? 이게 뭔가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소유하셨던 건물입니다. 강남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에요. 그럼 시가가 얼마나?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500억?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억이요? 네. 지상 12층 규모의 대로변 위치라 시세가 높습니다. 현재 전층 임대 중이고요. 월 임대 수익이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한 달에 4억 원이라고? 이게 정말 아버지 건물이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 20년 전에 구입하셔서 10년 전에 따님 명의로 신탁 처리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을 하셨는데 고인께서 젊으셨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남 개발 초기에 이 건물을 구입하셨고요. 이후 계속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럼 왜 구두수선을? 심심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 평생 초라하게 사신 줄 알았는데, 평생 딸 하나 잘 못 키운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니, 건물 관리는 전문업체가 맡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료도 자동으로 입금되고요. 제가 건물주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박지연 씨가 건물 주십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장례 비용 300만 원, 카드로 긁던 제가 50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니. 그리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임대 현황표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립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층별로 입주업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층 카페, 2층 의류업체, 3층 광고 대행사, 쭉 내려가다가 8층에서 멈췄습니다. 8층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대표 강민수, 월 임대료 2,500만 원, 계약기간 2023년 3월, 2026년 3월, 강민수, 제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8층 입주사시네요. 대한종합건설, 10년째 입주해 계신 업체입니다. 10년째, 남편 회사가 10년째 이 건물에 있었다고? 남편분 회사인가 보네요. 고인께서 아셨을 텐데, 따님한텐 말씀 안 하신 거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 건물주가 누군지 10년 동안 임대료를 냈지만 그게 제 아버지한테 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게 오는 돈이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언제인가요? 2달 후입니다. 3월 말이네요. 2달.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따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이걸 준비하셨으니까요. 따님이 언젠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걸.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테헤란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 건물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회색 빌딩, 대한빌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층별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8층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남편 회사였습니다. 제 건물에 들어와 있는 남편 회사.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전부를 제게 남기셨는데 저는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건물 8층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도 제 아버지 임종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 현황표, 아버지 편지, 현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신 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4억 원. 한 달 임대 수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생활비 걱정하던 제가 이제 한 달에 4억씩 받는다니.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끔은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잔다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휴지, 영수증 같은 게 있을까봐. 그런데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서울, 객실 스위트룸 1502호, 체크인 2월 15일 오후 2시, 체크아웃 2월 16일 오전 11시, 금액 60만 원, 2월 15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오전에 돌아가셨고, 그날 오후 2시, 남편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스위트룸에 손이 떨렸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바이어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서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위트룸. 혼자 묵을 리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재킷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제 빌딩, 대한빌딩 앞에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 박지연입니다. 관리소장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건물 좀 둘러보려고요. 그러시군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혼자 볼게요. 네, 편하게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유리문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사장실이 보였습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유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몸을 숙였습니다. 남편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여자가 남편 무릎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남자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 다 찍었습니다. 3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여자의 얼굴, 키스하는 장면, 모두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냉정함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21년 결혼 생활. 그게 뭐였는지. 아버지 임종 때 출장 간다던 남편. 사흘밤을 호텔에서 보낸 남편. 장례식장에 젊은 여자와 나타난 남편. 택시비 2만 원 쥐어주고 간 남편.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습니다. 그중 평이 좋은 곳을 골랐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이혼 상담입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사장실 동영상, 그리고 공항에서 받았던 전화. 녹음은 안 했지만 기억했습니다. 사장님, 탑승 시작해요. 그 목소리,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을까? 응.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건물주가 누군지, 자기 불륜이 찍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응. 괜찮아. 아버지 일로 처리할 거 많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응, 알았어. 남편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란히 앉아봤습니다. 부부처럼. 하지만 이미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부디 이게 내 힘이 되길 바란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준비하셨는지. 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켜주신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 현황표, 호텔 영수증 사진, 동영상 파일, 모든 증거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은경입니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이혼 상담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건도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제가 건물주입니다. 강남 테헤란로 대한빌딩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500억 규모 빌딩이시네요. 네.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요. 임대 현황표를 보였습니다.
8층에 남편 회사가 입주해 있어요. 10년째요. 계약 갱신 시기가 2달 후고요. 변호사가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분이 건물주가 부인이신 걸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10년 동안 몰랐어요. 그렇군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을 보였습니다. 이게 남편 재킷에서 나온 거예요.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 영수증이에요. 변호사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스위트룸이네요. 네. 출장 간다고 했는데 서울 호텔에 있었어요.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장실에서 찍은 영상. 남편과 김유진이 끌어안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변호사가 끝까지 봤습니다. 명확한 불륜 증거네요. 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박지연 씨는 500억 규모 빌딩 소유주. 둘째, 남편 회사가 그 빌딩 입주 중. 셋째, 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 맞나요? 네, 맞아요.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어도 되고요. 건물주 권리예요. 그럼 남편 회사는 나가야 하나요? 네.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지금 통보하면 2달 후 갱신 시기에 자동으로 계약 종료되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재산 분할은 상속 재산이라 해당 없고요.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요? 결혼 기간, 불륜 정도 고려하면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시동생 사업 자금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진행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21년 결혼 생활. 모두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 2통 발송하겠습니다. 하나는 계약 갱신 거절 통보, 하나는 이혼 소송 예고 통지. 같이 보내는 게 좋을까요? 네. 충격을 한 번에 주는 게 협상에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바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시댁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응, 나야. 지연아,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응, 알았어. 그리고 다음 주에 출장 가. 사흘 정도. 응. 힘들지? 조금만 참아. 회사 일 정리되면 시간 낼게. 응.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출장. 또 김유진이랑 가겠지요. 또 호텔에서 묵겠지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곧 끝날 관계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부디 이게 내 힘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지연아. 아버지, 힘이 됐어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편분한테서 연락 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먹고 책 읽고 오후 4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 받아. 받지 않았습니다. 10통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이게 뭐야? 서류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이혼 소송?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보시는 대로라니. 설명 좀 해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계약 갱신 안 해드린다는 거, 이혼하자는 거, 그게 다예요.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이게 뭐예요? 남편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장실 장면. 남편과 김유진. 남편이 휴대폰을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 당신 호텔에 있었죠. 김유진이랑. 그건 10년 동안 불륜했죠. 장례식장에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건. 그거 궁금하시죠? 대한빌딩이 왜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제 빌딩이니까요. 뭐? 대한빌딩. 제 아버지 건물이었어요. 이제 제 겁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등기부등본을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제 아버지한테 임대료 내셨어요. 이제는 저한테 내셔야 하는데 계약 안 해드릴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3개월 후 퇴거하세요. 그게 다예요. 남편이 무릎 꿇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용서요? 회사가 망하면 어떡해. 제발 부탁이야.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때 생각하셨어야죠.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매달렸습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회사 직원들 생각해봐. 30명이 넘어.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발 부탁이야. 계약만 갱신해줘. 이혼은 내가 잘못했으니 그건 내 마음대로 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제 마음대로 하라고요? 원래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야. 내 어머니, 민수한테 들었어. 계약 갱신 안 해준다고? 네. 그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제 건물이에요. 제가 결정할 일이고요. 뭐? 내 건물? 내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구두수선하던 사람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당신네들과는 다르게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때 어디 계셨죠? 유럽 여행 가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조의금 10만 원 보내셨죠.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그게 언제 얘긴데.
왜 그걸 지금 들먹여? 잊지 않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지연아, 너 정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합의 의사 있다고요. 합의요? 네. 이혼은 받아들이되 계약 갱신만 해달라고요. 임대료 인상도 수용한다고 합니다. 거절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법원 조정 날이 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실 앞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하세요.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인정합니다. 이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회사 계약건만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습니다.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 정말 갱신 의사가 없으신가요? 상대 측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도 수용한다는데요. 관심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많다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의뢰인 의사는 확고합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혼 조건만 조정하겠습니다. 남편 측이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 지불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불륜기간, 혼인기간 고려하면 최소 3천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천만 원 아니면 재판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2,500만 원 어떠십니까? 남편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제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너무한 거 아냐?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불륜 기간이 최소 10년입니다. 게다가 처붙인 장례 당일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도 적은 겁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적정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모두 제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지연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아버지한테 하세요. 아, 이제 못하시겠네요. 너무 늦었으니까.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아, 21년 고마웠어요. 딱 그만큼만요. 돌아섰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후 판결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건도 통보 완료했습니다. 2달 후 퇴거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21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였습니다. 박지연,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지연, 아버지의 딸,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시동생 사업 자금과 똑같은 금액. 그 돈으로 아버지 납골당에 갔습니다. 꽃을 사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 건물 되찾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지킬게요.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박지연 씨, 저예요. 네, 변호사님. 남편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퇴거 연기 요청한다고요. 거절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면담 요청하셨는데요. 만날 생각 없어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냉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야기는 상담실에서 하시죠. 변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계약 갱신해줘. 제발 부탁이야. 싫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 장례 때 우리가 너무했어. 인정해.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야.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고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이 아니라 조의금 10만 원.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말 해도 돼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어. 다 인정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왜요? 왜 봐줘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년 식구였잖아. 그동안 정도 있었을 거 아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이요? 어디서 정을 느꼈죠? 아버지 임종 때요? 장례식장에서요? 조의금 10만 원에서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민수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회사 직원들은 죄가 없잖아.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그건 민수 씨 생각할 문제예요. 며느리,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지연.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도 일어났습니다. 존댓말 쓰세요. 이제 남이에요. 남? 네, 남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것 봐. 내가 감히.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여기는 법무법인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우리 민수 생각해서라도. 민수 씨 생각 안 해요. 김유진이랑 잘 살라고 하세요. 그건 일시적인 실수야. 남자들이 다 그래. 용서해주면. 용서 안 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우리가 돈을 낼게. 임대료 2배로 올려도 돼. 제발 계약만 해줘. 관심 없어요. 3배도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당신네들이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우리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으로 안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것 봐, 박지연. 내가 그 빌딩 어떻게 가진 건데. 내 아버지가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혹시 알아?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손님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시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협박이 아니라 그냥 혹시 불법적인 건 아닌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하신 거예요. 20년 전에 구입하셔서 제 명의로 신탁하신 거고요. 세금도 다 납부했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뭘 잘못한 거야? 말만 해봐. 우리가 고칠게.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 됐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위로 한마디 없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한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2달 후 퇴거하세요. 그게 다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가시죠. 더 이상은 업무 방해입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가자. 소용없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갈 수 없어. 가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지연, 너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요. 시원해요. 진심이었습니다. 21년 동안 눈치 봤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됐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대한빌딩 관리소장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8층 입주사에서 이사 준비 시작했습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퇴거가 한 달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연 씨 8층 완전히 비었습니다. 청소 완료했고요. 감사합니다. 새 입주자 알아보실 건가요?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빌딩을 방문했습니다.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유리문에 붙어있던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사장실로 갔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 제가 만드는 일상.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입주자 잘 구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빌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12층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4억 원.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기부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구두 수선하시던 아버지를 기리며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빌딩 관리는 전문업체가 맡았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제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대한빌딩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꼭 만나야 한다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맡고 계셨습니다. 부인, 건물주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며느리예요. 며느리라고요. 전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시아버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셋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야.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는 눈길들.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지연아, 제발 다시 계약해달라.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건물주한테 빌고 있나 봐.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지연 씨.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계약해 줄 거야? 시어머니가 희망에 찬 눈으로 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요. 지연아, 제 아버지 장례 때는 안 오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임종 때 유럽 여행 가시느라 바쁘셨죠. 그건 조의금 10만 원 보내셨죠.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연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달라져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회사가 망했어. 직원들 다 해고했어. 우리도 빚만 남았고. 제발, 제발 도와줘.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기어가듯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은 죄가 없어. 제발 부모님만이라도. 당신 부모님, 제 아버지한테 뭘 해주셨?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살려줘. 제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자초한 거예요. 너무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요? 제가 뭘 너무하게 했죠?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를 봤습니다. 아저씨, 이분들 좀 모셔다 주세요. 네, 사모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부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난처해했습니다. 다른 경비 아저씨도 왔습니다. 둘이서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들은 천천히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따라갔습니다. 로비 밖까지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에 넣어 다니는 사진.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거, 제가 잘 지킬게요. 평생 잘 지킬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 이렇게 강해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다시 평온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 저분들 오면 막을게요. 감사합니다. 빌딩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기념 장학재단 설립 계획.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네, 박지연 씨. 무슨 일이세요? 장학재단 설립 상담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연수 장학재단.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 첫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모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납골당에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많은 학생들 도울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21년 전, 결혼하던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을 꿈꾸던 그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는 거라는 걸. 이제 저는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박지연으로, 아버지의 딸로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